요즘 지금 대장동 게이트 계속 시끌시끌하죠. 대장동 게이트는 한마디로 엄청난 전대미문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흘러나왔고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돈 흐름을 쫓아가면은 이 사건의 실체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당국, 검찰에서 한 행동을 보면은 전혀 믿업지를 못합니다. 맨 처음에 유동규를 구속했죠. 그리고 기소했는데 유동규 구속 기소할 때는 이 핵심인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성남 시민한테 끼쳤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성남시는 1822억 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고 나머지는 민간업자가 어마어마하게 해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배임, 임무를 배반했다라는 얘기는 유동규가 당시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결정을 다 혼자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성남 시민을 위한 임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동규의 상급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임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저기 화면으로 지금 먼저 보면은 맨 처음에서는 유동규한테 얼마를 했냐면 수천억 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억 원의 손해를 성남 시민들에게 끼쳤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김민배를 맨 처음에 구속하려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1,100억 원이다. 그러니까 1,100억 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손해를 끼쳤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김만배, 남욱 이렇게 지금 또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들어갔는데 이 영장 청구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으면 651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자꾸 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액수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액수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액수에다가 지금 꽤 맞추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는 뇌물이 하나의 큰 축이고 또 하나 큰 축이 배임입니다. 이 배임이 핵심인데 이 배임에서 이재명을 빼주기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액수를 줄이고 피해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자기들은 순수하고 정책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배임의 피해자는 그리고 검찰은 이 배임 피해자는 성남 시민보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거 그 범인을 추적해서 범인들한테 혼내십시오라고 고발장까지도 내는 이런 희한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호수 검찰이 과연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제대로 짚어낼 것이냐.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규가 이거는 혼자 한 일이다.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유동규가 혼자서 있고 따라서 유동규가 책임질 일이고 남욱이하고 정의영학이 등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일부 책임질 일이다 라고 얘기를 바꿔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혐의가 짙습니다. 처음에는 성남시가 받아내야 될 초과이익 환수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봤는데 이것이 지금 초과이익 환수가 아니라 대장동 분양가 조작, 분양가를 얼마 했는데 얼마로 했다. 분양가 조작으로 지금 방향을 비틀면서 배임 액수를 651억 원으로 수천억 원에서 651억 원으로 이렇게 왕창 줄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작업을 했던 이 가장 핵심 허가권자는 인허가권자는 바로 성남시장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물주일기를 바꿔서
이재명을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첫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한다 만다를 최종 결정한 결정권자,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유동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 스스로 그랬습니다. 대장동 설계 내가 했습니다. 유동규는 단지 실무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8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의 재산 처분이나 분양가격 결정은 시장한테 사전 보고를 한다. 결국 이재명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옛날에 쓰던 차, 중고차 한 대, 중고차 300만 원짜리입니다. 중고차 한 대를 파는 것도 이재명이 결제를 했던 것입니다. 300만 원짜리를 결제했던 사람인데 1조 5천억 원 사업을 결제를 안 했다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에서 이재명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맨 처음에는 초과이익 환수를 안 했다. 초과이익이라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유동규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곧바로 연결이 돼서 짝짝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튼 것이 분양가 조작이다. 그래서 이건 유동규 혼자서 했다라는 식으로 방향을 비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강합니다. 자,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흘러갔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따져보면은 자연히 그 루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돈 얘기를 좀 어마어마한 억 단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째,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분은 이재명이지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직 확인이 지금 검찰이 제대로 지금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만배의 동업자인 천화동인 4호 주인이 남욱입니다. 5호 주인이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은 금액이 4,040억 원입니다. 이 남욱이하고 정영학이가 받은 배당금 4,040억 원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느냐, 어디서 받았고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따져보면 또 당연히 줄기가 잡힙니다. 세 번째로 김만배가 천화동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천화동인한테서 473억 원을 장기 대여금으로 빌려갑니다. 화천대유의 주인은 김만배입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주인도 김만배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나 다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법인격으로서 돈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김만배가 자기 회사인 천화동인 1호 회사에서 473억 원을 장기 대여금으로 빼갑니다.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곽상도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자, 그러면 그 50억 원은 어떻게 회계해서 어느 회계에서 왔고 이 50억 원 어디로 썼느냐? 이거 당연히 지금 뒤져보면 당연히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곽상도 의원, 전 의원 아들뿐만 아니라 홍모라는 언론사 사주 이름도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50억 클럽의 내용들을 따져보면은 자연히 대장동 게이트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김만배가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세울 때 그 화천대유의 자본금은 5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초기에 시행을 하면서 외부에서 끌어들인 돈이 58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580억 원이 어떤 조건으로 끌어왔느냐, 누구한테서 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였느냐, 이거 따져보면 금세 나옵니다. 자, 이처럼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은 이 대형 부패 사건은 자연히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장동 게이트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자, 대장동 게이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백억 단위, 아니 수천억 단위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큰 돈이면은 현금이 아니죠. 당연히 수표로 해서 계좌 추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 사건, 돈 사건은 계좌 추적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지난번에 김만배 영장 칠 때 엉뚱하게 허겁지겁 치다가 기각당했죠. 그리고 당시 구속영장에서는 구속영장에는 현금하고 수표하고 섞어서 줬다라고 얘기를 쳐놓고 판사 앞에 들어가서는 현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빙성이 없어서 영장이 기각돼 버린 것이죠. 그만큼 허술하게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남욱이 귀국을 했죠. 수백억 원을 해먹은 남욱이 왜 귀국했겠습니까? 뭔가 내막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 좀 봐준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입국, 기획 입국. 뭔가 내부에서 이미 한국에 들어가면 당연히 잡혀서 감옥에 간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것을 알고 자기가 갔다. 그러면 감옥 얼마 살고 나오면 내가 빼돌린 돈은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 수백억은 내가 그냥 먹어도 된다라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당국하고 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욱이가 왜 들어왔을까? 구속이 될 줄 뻔히 알면서. 그리고 첫날 조사받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내가 밥 사기 갑시다 라고 지금 웃으면서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이런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수사 방향을 알거나 충분히 짐작하고 딜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검찰 내부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부부장 검사가 그분이 책임 검사가 두 분이에요. 책임자가 검사 중에. 책임자가 두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다른 데로 지금 쫓겨난 거죠. 쫓겨난 그분은 바로 이 대형 부패 사건을 제대로 하는 베테랑 특수통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를 제외해버리고 다른 사람들 지금 집어넣어서 검사 숫자만 가지고 20명인가 검사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할지 앞으로 우리들이 제대로 잘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이 대장동 게이트, 바로 국민의 치열한 관심만이 이 게이트를 제대로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존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